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해 시작부터 이 오스템 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금융시장이 조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먼저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 금융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새해에는 이제 어떤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또 뭐가 달라지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크게 이제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서민 취약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청년층들의 그 일자리를 고려해서 창업이랑 그 다음에 자산 축적을 위해서 이제 지원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금융이 디지털화는 이제 가속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기업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이제 사회에 대한 좀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ESG를 강조하고 ESG 정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정책이 자리 잡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의 분배의 정의가 조금은 더 이제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의 실무경제 지원 효과를 좀 강화하도록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어떤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이슈인데, 네. 가계부채 관련 제도 정비를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자, 6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모두 이거를 좀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층 창업 및 자산 형성 정책부터 세무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하고 해서 주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어려움이 많이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아무래도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많이 좀 지원이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3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청년 창업기업들을 위해서 4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좀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조성한 펀드를 한국 성장금융에서 운영을 좀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한국 그 창업투자회사나 벤처캐피탈에서 일부를 운영받아서 좀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벤처캐피탈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 42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지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꾸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청년 창업분들인 경우에는 이 지원금 제도를 좀 계속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 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이자에 대해서 좀 비과세되는 금융 상품이 좀 새롭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총급여 그 급여를 받는 기준으로 해서는 3,600만 원, 그리고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2,600만 원 이하이신 19세부터 33년의 그 청년들에게서는 시중 이자의 이자율에 플러스해서 납입 금액에서 2에서 4%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저희가, 그리고 이자 소득도 비과세해주는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 외에도 총급여가 이거 기준보다 조금은 더 높아져서 총급여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3,800 이하이신 경우에는 그 3년에서 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만큼씩은 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가 있은 거니까 이 제도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가계부채 이슈와 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L이 강화되는 것은 핵심으로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입자 단위로 DSL이 적용되고요. 이 DSL이 실행될 때는 카드론까지 모두 다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 올해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7월 전에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DSR 하면은 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DSR이 영어 약자인데요. 네. 그 뎁트 서비스 레티오의 약자로서 결국에는 총 부채에 대비해서 내가 원리금을 얼만큼 상환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대비해서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의 비율을 말씀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출 시 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만 계산하는 그 LTV라는 제도가 또 있잖아요. 이거와는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리금 부담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DSR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결국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좀 더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DSR 적용이 강화가 되면은 대출도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수요자들의 대출도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대신 이제 결혼이라든지 장래 또는 이제 수술 등 이제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연 한 배까지 이제 제한 규제의 예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상품이 이용한 전세금 한도가 또 상향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수도권은 연 5억까지, 지방은 연 3억까지 이제 보증이 되었는데 이제 수도권 7억, 그다음에 지방은 이제 5억까지로 좀 상향이 됩니다. 물론 뭐 이 금액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부동산 사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상향된다는 건 좀 커다란 장점이고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금 한도는 이제 올해 1월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DSR 한도가 이제 좀 강화되는 것은 이제 올해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고려하면 역시나 이제 대출을 좀 받기에 올해 좀 제일 유리한 그런 시점은 이제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그 기간 동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주요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죠. 1,800원대에 이제 1,800억 원대의 이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내부의 그 회계 관리 제도가 좀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세무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상장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회사에서 얼마큼 통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나름대로만의 그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회계 관리 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나 게다가 오스템이 저희가 상장사였잖아요. 특히나 상장사들은 회계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정책 발표한 중에 ESG 관련해 가지고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산 규모 5천억 원 기준인 회사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자산 총액 1천억 원 기준으로 해서 상장 법인을보다 작은 기업에서 적용되도록 수도 확대가 좀 되도록 변경이 좀 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관리 회계제도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일부 종의 통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재무보고와 뿐만이 아니라 가장 발생했던 오늘 같은 뭐 횡령 같은 부정 사건 그리고 회계 정보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부터 최종 결제권과 같이 체계적으로에 대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횡령 사건이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의 경우에 지금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이러한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좀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보통 횡령 등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직원이 뭐 잘못한 것은 좀 명백해지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뭐 이것들을 좀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수사 진행 현황을 좀 이제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가장 직관적이고 뭐 단순한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체가 됐을 때 임원들 여럿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가도록만 해도 이제 임원들이 보고서 좀 큰 금액이 좀 이체가 됐는데 뭐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단순하게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 뱅킹에서는 그 직원이 이체를 누른다 할지라도 이제 임원이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이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회사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일일 자금 현황 보고를 해서 우리 회사의 그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또 체크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이제 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와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부서를 이제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자금을 집행했다라는 것을 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이체를 하기 전에도 우선은 이제 결제를 임원한테도 상신을 하지만 또 자금을 관리하는 이제 격리부서에도 이제 함께 이제 그것을 통지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집행부서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쭉 결제를 타고 올라가면 네. 그것을 이제 장부에 작성하는 경리부서에서도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상황을 알고 그걸 장부에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거래는 지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1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21일 전까지 거래소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좀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좀 판단을 이르기엔 조금 더 이를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네.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 매출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 횡령 사건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장 폐지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추후적으로 좀 진행 사항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네, 좀 새해부터 많은 금융 제도가 변화하는 이 와중에 좀 이런 큰 횡령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무사님,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